강현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대한민국 굴지의 강그룹 회장으로서 그가 일군 제국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은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참석하지 않겠네. 부회장에게 진행하라고 전해.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오늘은 그의 아들 부부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정확히 16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손자 강민수가 실종된 지도 15해가 넘었어요. 강현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찍은 민수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구석,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지우는 작은 종이컵을 앞에 두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은 지저분했지만 그 밑에 숨겨진 이목구비는 선이 고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 안에 동전 몇 개를 세어보았죠. 오늘도 밥값은 못 벌었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낡은 점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억이 없었죠.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심지어 자신의 성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다는 것, 그리고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종이컵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죠.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 차가 시장 입구에서 멈추더니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창문 너머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현우였죠. 그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이곳에 들렀던 겁니다. 아들 부부의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지훈에게 멈췄습니다. 지훈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현우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청년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강현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남의 친절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젊은이, 혹시 잠시 시간 좀 있나?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주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노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러곤 안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죠. 이 아이를 혹시 아는가?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훈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호한 느낌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게 누구죠? 지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그런 지훈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느꼈어요. 내 손자다. 15해 전에 실종된 내 유일한 혈육이지.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듯 사진을 돌려주려 했지만 강현우는 손을 내저었어요. 가지고 있게. 그리고 이건 자네를 위한 거야. 그러며 강현우는 지갑째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지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지갑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죠. 지훈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자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강현우와 그의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강현우는 그 사진을 본 지훈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죠. 지훈은 사진 속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보여주신 그 아이인가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손자 민수다. 내가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모호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꿈을 떠올리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강현우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레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나와 함께 가주겠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지훈은 경계심에 몸을 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강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부탁이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지 않겠나?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알지만 자네가 내 손자와 너무나 닮았다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이 진심으로 보였지만 거리 생활에서 배운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추운 밤을 또 노숙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만요. 강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지훈을 차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강현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손에 쥔 지갑과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저 멀리 기억의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현우의 저택은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궁전 같은 모습에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서자 저택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어색하게 서 있었죠.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중년의 가정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그림들과 값비싼 장식품들을 훔쳐보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정부는 2층으로 올라가 넓은 방문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방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심지어 작은 서재까지 갖추어져 있었어요. 지훈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정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걸터 앉았죠. 너무 부드러워 자신의 몸이 푹 꺼졌어요. 한편 강현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실종된 이후 수집한 모든 정보, 탐문 결과, 경찰 조사 기록 등이었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5해 동안 지속된 찾기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망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강현우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신뢰해온 개인 주치의를 불러
DNA 검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그 청년이 도망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왜 이 부자 노인이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정말 자신이 그의 손자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침대 위에 새 옷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딱 맞는 크기였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니 거리의 청년이 아닌 어딘가 품이 있는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을 나와 안내에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식탁이 있었고 강현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게나. 많이 배고플 테니 편하게 먹도록 하게. 지우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평생 보지 못한 화려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할지, 어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강현우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물었어요. 지훈 군, 자네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나? 지훈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한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제 나이가 5살 때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5살이라고? 혹시 어떤 보육원이었는지 기억하나? 서울 외곽의 밝은 미래 보육원이었어요. 18살까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강현우는 그 이름을 듣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곳은 손자가 실종된 후 조사했던 곳 중 하나였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훈 군, 내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부탁이 하나 있네. 강현우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네와 내 손자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어. 혹시 동의해 줄 수 있겠나? 지훈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전자 검사라뇨?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일 뿐인데요.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하죠? 강현우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정하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 손자와 자네가 너무나 닮았고 자네의 나이와 실종 시점도 일치해. 혹시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싶을 뿐이네. 지우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이 부자 노인의 손자라면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와 고급스러운 방 인테리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알리러 온 것이었어요. 지우는 어제 저녁 강현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었죠. 손가락에서 약간의 혈액을 채취하는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가 가져올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강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지훈이 들어서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잘 잤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가?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오직 유전자 검사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강현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올 거야. 그동안 자네가 불편하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네. 지우는 입맛이 없어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오래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로 회장님의 손자라면 왜 보육원에 버려졌을까요?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민수는 납치됐어. 아들 내외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직후였지. 내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누군가가 민수를 데려갔다네. 경찰도 사설 탐정도 그 흔적을 찾지 못했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강현우는 지훈에게 저택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넓은 정원, 실내 수영장, 작은 영화관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저택의 한쪽 날개에는 특별히 잠겨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여긴 민수의 방이야. 그 아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대로 보존해 두었지. 강현우가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어린이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난감들, 작은 책상과 의자, 벽에 붙은 공룡 포스터까지 모든 것이 15해 전 그대로였어요. 지우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 강현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문득 책장에 있는 파란색 공룡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건 지우는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이 인형을 안겨주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며 웃는 소리. 하지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기억이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흥분된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그건 민수가 무척 아끼던 블루라는 인형이야. 아들이 5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거지. 지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방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현우의 가족들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어요. 강현우의 조카 강태준과 그의 아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민수를 찾으셨나요? 태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현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두 사람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지훈은 홀로 남겨져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에서 언쟁 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정신 차리세요. 길거리에서 주워온 청년을 민수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삼촌을 속이려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태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강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지우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미 그를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첫날 밤에 말했던 대로 정말 하룻밤만 머물다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기로 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말에 강현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네. 오늘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했을 텐데. 지우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였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회장님의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강현우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저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열지는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 확인하셨나요? 강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했네. 지우는 강현우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전적 연관성 불일치.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실망했나요? 아니면 안도했나요? 스스로도 그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네. 강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나는 자네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어. 비록 DNA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자네와 지갑 속 사진의 연관성을 파헤쳐보고 싶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자가 아닙니다.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강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 손자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 지갑은 민수의 것이었어. 실종되기 전날 내가 선물해 준 거였지. 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그 지갑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현우의 말대로라면 그는 실종된 강민수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내일 자네가 있었던 보육원을 방문해 보려 하네. 함께 가주겠나?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밝은 미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설은 예전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정원의 놀이기구들은 녹슬어 있었고 건물 외벽의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죠. 보육원 원장 김영숙은 지훈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아니니? 많이 컸구나.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니? 지훈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제 과거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세 사람은 원장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 원장은 지훈의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5살 때 어떤 남자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만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이나 특징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찾아와 지훈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죠. 강현우와 지훈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지훈이 급하게 물었어요. 경찰은 지훈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두 사람은 실망한 채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 노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보육원의 오래된 경비원 정 씨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 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보육원에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남자와 함께, 아니, 정확히는 두 남자였어요. 한 명은 지훈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남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나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본 순간
그는 저에게 돈 뭉치를 건네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지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강현우와 지우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 씨의 증언은 두 사람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강현우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강현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 곳에 더 들르고 싶네. 괜찮겠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현우가 이끄는 대로 지우는 사설 탐정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문 위에는 정진호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진호는 60대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강현우를 보자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강현우의 손자 실종 사건을 담당해온 사람이었죠. 강현우는 보육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고 정 탐정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정 탐정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조사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수 도련님의 사진을 들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지갑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정 탐정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15년 전 강민수가 실종되던 날의 조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수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회장님 댁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한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어요. 그 아이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곧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 아이가 저였나요? 정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그 아이가 민수 도련님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신체 특징만으로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지훈과 민수가 다른 아이라면 내 손자는 어디로 간 거지? 정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강그룹 부회장이었던 강태호, 즉 태준 씨의 아버지가 민수 도련님의 실종 직후 비밀리에 큰 금액을 해외로 송금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동생인 강태호는 5년 전 사망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민수 도련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태준 씨가 최근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생긴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정 탐정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 탐정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강민수의 의료 기록이 있었어요. 민수 도련님도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5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현우와 지우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DNA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가능할까요? 정 탐정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수 도련님을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훈 씨는 기억을 잃게 되었고요.
강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의 동생이 정말로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회사의 상속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었죠. 세 사람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 이사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정신 건강 문제를 들어 경영권 박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는 지훈과 정탐정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셋은 즉시 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는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강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삼촌.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 말이죠. 강현우는 태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정탐정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겁니다. 강현우는 회의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집된 것이니까요. 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태주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는 삼촌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청년을 민수라고 주장하시며 회사 기밀까지 노출시키고 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자신이 이 상황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정탐정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나가서 모든 걸 해명해야 할까요? 전 정말 강민수가 아니라고요. 정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가 더 있어요. 강현우는 태준의 주장에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민수라고 주장했다고? 난 단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지. 그는 정탐정이 준비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15년 전 민수가 실종된 날 자네 아버지가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야. 설명해 줄 수 있겠나?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업상 투자였습니다. 민수의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민수가 실종된 직후 자네 아버지가 특정 의사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기록이네. 그 의사의 전문 분야가 뭔지 아나? 기억 조작과 관련된 최면 치료였어.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강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찾기 위해 15년간 모든 노력을 다했네. 그리고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태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삼촌,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정탐정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늙은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탐정은 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 의사입니다. 15년 전 강태호 부회장과 접촉했던 의사죠. 박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어요. 강태호 부회장은 저에게 한 아이의 기억을 지우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강민수로 위장시키려 했죠.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기억을 부분적으로만 지울 수 있었고 그 아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도망쳤어요. 우리는 그를 찾지 못했고 결국 다른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지우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강현우는 박 의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강민수는 어디로 갔지요? 박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강태호 부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안전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지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현우는 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훈 군, 이제 우리는 자네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할 것 같네. 자네는 내 손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네가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어요. 정탐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알고 있어요.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강현우는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어떠한 경영권 변동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우의 단호함 앞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현우와 지훈, 정탐정은 함께 강현우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최면 치료는 다음 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은 꿈에서 깨어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그의 과거와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밝혀질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약속한 최면 전문가는 오전 10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지우는 차분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현우는 지훈에게 오늘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최면 치료는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며 지훈이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정탐정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는 어제 밤늦게까지 태준의 행방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태준은 해외로 도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저지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죠. 강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조카가 그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10시 정각, 장 교수가 도착했어요. 그는 최면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들은 강연 후에 서재에 모였어요. 서재는 편안한 분위기로 준비되어 있었고 지훈을 위한 안락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지훈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면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훈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장 교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이완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의 호흡은 깊어졌고 의식은 점차 깊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장 교수는 그를 과거로 인도했어요. 5살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그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희미한 이미지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공원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란 티셔츠를 입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쟁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화가 난 듯했고 다른 한 명은 냉정해 보였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화가 난 남자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장 교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이미 깊은 기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훈과 매우 닮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같은 방에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지훈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억은 거기서 희미해졌습니다. 장 교수는 지훈을 더 깊은 상태로 인도했어요. 지훈은 이제 자신이 낯선 곳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병원 같았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를 지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강현우와 정탐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장 교수는 그들에게 계속하자고 손짓했어요.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보육원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장 교수가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강민수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민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강태호 부회장은 저를 데려와 민수와 바꿔치기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저는 도망쳤고 그들은 다른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장 교수는 천천히 지훈을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어요. 지훈이 눈을 뜨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는 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민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살아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그는 해외로 보내졌어요.
강태호 부회장이 그를 입양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강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 단서가 뭐지?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망치기 전 강태호 부회장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블루 돌핀이라는 코드명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탐정은 재빨리 메모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민수 도련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강현우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군, 자네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나는 자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손자가 돌아오면 제 자리는 없을 테니까요. 강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자네는 내게 민수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주었어.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자네는 내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지. 내가 손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갈망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훈이 물었어요. 강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함께 민수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 몇 주 후 정탐정의 노력으로 뉴질랜드에서 강민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현지 입양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어요. 강현우는 즉시 뉴질랜드로 떠날 준비를 했고 지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길거리의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가족을 찾았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현우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곧 도착한다. 준비됐나?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어요. 강민수를 찾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여정을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건네진 지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 담긴 비밀은 이제 밝혀졌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뉴질랜드 상공을 지날 때 지훈은 문득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있는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흉터는 그에게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표시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또한 그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갑 속의 비밀은 그들을 슬픔으로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